다음으로는 사실 PRRS처럼 마이코 질병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군의 정의라든지 또 그에 마땅한 진단이 뒷받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PRRS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문가들은 어떤 질병에 대해서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여야지만이 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존선 수의사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런 부분을 정의하고 진단하는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죠? 네, 저는 이제 2015년에도 이제 KMAB 팀에 참여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했는데 2015년에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고민도 많고. 그리고 사실 이번 모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저희가 PRRS 정의는 굉장히 명확해졌죠. 명확하게 다들 번식동군 안정화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진단, 이렇게 모니터링 방법도 이제 저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MH는 PRRS랑 다른 점이 많아서 사실은 그걸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정립을 했어요.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양한 분야의 이제 산업계나 이제 뭐 ASV나 이제 그 수의사 전문가나 이제 그 생산 그 내셔널 포크인가요? 그 포크보드 거기까지 참여를 해서 MH 동군에 대한 일단 정의를 명확하게 했고, 그 내용을 ASV 이제 이사회 승인까지 받아서 공통적으로 이제 미국 안에서는 이 기준대로 그 MH에 대한 동군 정의를 하기로 했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한마디만 끼워드리면 2015년도에 한 3박 4일 동안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동의가 서로 안 돼서 저희가 말 못하고 마무리를 했었던 거 맞죠? 그 뭐 자세한 얘기는 힘들겠지만 어렵긴 한데 이견이 있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서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일단은 뭐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제 기억으로는 명확한 진단 방법을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MH 상황이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번식동군부터 양성이 돼서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육성비육사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번식동군이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PRRS 기준처럼 음성동군, 음성자돈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육성비육사에서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면은 오히려 피해가 큰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의견 중에는 이 정의가 필요하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미 이렇게 정의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거 다음에 찾아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안 드리는 이유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너무 달라요. 이제 앞에 있는 미국에서 동군 분류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번식 농장에 한해서 돼 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일괄 사용 농장이 많은데 미국은 투사이트가 대부분이고요. 투사이트도 우리처럼 자돈 생산이 아니고 대부분 분만까지예요. 분만사까지 이제 포유 자돈 생산까지만 하는 게 보통 우리가 미국에서 그 얘기하는 번식 농장인 경우가 많아서, 그 농장은 사실은 이 MH에 대한 PRS뿐만 아니라 MH에 대한 통제도 사실은 굉장히 쉬운 부분이 있고, 농장의 상황을 분류할 때도 그것 때문에 명확해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괄 사육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제한 사항이 많아서 이제 저희끼리 얘기할 때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게 앞서 미국의 기준에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결국에 후보돈에 대한 순치예요. 환경 적응.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RS는 우리가 뭐 2달이든 3개월이든 격리사에서 순치를 통해서 바이러스 배설이 끝난 후보돈을 번식사로 편입이 가능한데, MH 같은 경우는 배설 기간이 250일까지 되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도 배설하지 않는 후보돈을 번식동군으로 편입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분만할 때 포유모돈, 일산차 포유모돈이 분만할 때 배설이 종료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배설 기간이 250일이기 때문에 노출을 80일령, 후보돈이 80일령 이전에 노출을 해야 되는 게 통제의 전제 조건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151령 정도 후보돈이 공급이 되고 있고요. 설사 정돈장에서 81령 이전 자돈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농장들은 그 자돈을 키워서 순치해서 키울 수 있게, 우리가 후보돈까지, 미국은 이제 GDU라고 하죠. 그럴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이걸 전제로 번식동군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 이제 동군 평가 기준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결론이 현재 이제 보고 계신 이 부분입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양성 음성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죠. 음성이라는 거는 농장 안에 MH에 감염된 돼지가 없는 농장.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부 정돈장이나 신규 조성한 농장 이외에는 굉장히 적겠죠.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어쨌건 항원이든 항체는 없어야 되죠.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기준으로 잡은 거는 일괄 사육인 농장에선 가장 큰 비육돈 30도를 항체 검사, 아이덱스 엘라이자 키트로 항체 검사를 해서 전체 음성이 나오면은 그 농장은 이제 MH의 음성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번식 농장인 경우에는 비육돈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돈을 체열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농장에서 가장 큰 자돈 30도를 체열해서 항체 검사를 했을 때 음성이 나오면은 저희가 음성 농장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양성 농장을 분류를 해야 되죠. 우리가 PRS 같은 경우는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안정화, 불안정화 이렇게 명확한 구분이 있죠. 근데 MH 같은 경우는 안정화, 불안정화라는 용어 자체가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있고, 아까 미국 같은 경우도 안정화, 불안정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통제되었느냐, 통제되지 않았느냐의 기준을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저희가 얘기할 때도 그 용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딱 맞는 건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통제된 양성이라고 하면은 MH가 농장에 있긴 하지만 번식 구간에서 통제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분만사에서 바이러스 배설이나 감염이 없는 농장을 통제된 양성으로 저희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준 안에서도 우리가 임신사에서 배설 여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만사에서 배설하는지 이게 감염이 이루어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분만사에서 배설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없으면은 통제된 양성, 만약에 분만사에서 번식 농장에서 통제가 잘 되지 않아 이제 분만사에서 감염이나 이제 항원 배설이 확인이 되면은 통제되지 않은 양성으로 분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이거 분류하기 되게 어려웠던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특히나 양성인 농장들은 항체 검사로 이 모니터링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항원 검사를 해야 되는데 MH 같은 경우가 살아있는 돼지에서 항원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 거는 일단은 몇 가지 기준을 잡았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다 일산 모돈을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농장이 양성인 농장에서 경산돈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염되고 나서 바이러스 배설 기간이 250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이미 지나서는 마이코플라즈마를 배설할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죠. 하지만 일산모돈 같은 농장 안에서 쉐딩을 하고 있는 돼지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돼지가 일산모돈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산모돈을 기준으로 검사를 하는 게 우리가 검출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일산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면은 일산 포유 모돈, 분만한 모돈을 전체 기도 수압을 해서 음성이 나왔을 때, 또는 일산 이유 모돈 30도 기도 수압을 해서 음성이 나왔을 때, 또는 일산 이유전 모돈의 패밀리 구강액, 그러니까 우리가 자돈과 모돈의 타액을 같이 샘플링해서 거기에서 음성이 나왔을 때를 이제 통제된 양성으로 판단을 하고요. 통제되지 않은 농장들 이 검사에서 이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분만사에서 이제 쉐딩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은 양성으로 이제 구분을 하기로 한 거죠. 사실 이제 기도 스왑이란 부분이 좀 검사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게 농장에서 하긴 어렵고 우리가 후두경을 통해서 기도 안쪽까지 스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샘플링 방법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정확도로
보면은 그나마 항원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 수압이 정확도가 높고요. 원래는 구강액 같은 경우는 검출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이오와에서 진만만 박사님이 이제 프로토콜을 구강액을 이용해서 MH 항원 검출을 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을 조정을 해서 그게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토콜대로 했을 때는 검출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편의상 이제 우리가 농장에서 기도 수압이 어려운 경우에 이제 그 패밀리 오랄 플루이드를 통해서 검사를 할 수 있겠다 해서 그것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군 평가를 하게 되면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농장이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 물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번식돈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일괄 사용 농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번식돈을 기준으로 일단 양성이냐 음성이냐는 번식돈과 모두 농장 전체죠. 농장 전체를 기준으로 양성이냐 음성이냐 구분을 하고, 양성인 농장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인 통제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통제된 양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번식돈군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돈 육성 비육사에서에 대한 통제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통제되지 않은 양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만사에서 이제 간염과 배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진 농작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자역비 구간 통제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PRS 통제에서도 늘 얘기를 하지만 후보동과 번식동군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동군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는지 그 통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한 사항은 있어요. 아까 패밀리 오랄 플루이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세팅을 해서 항원 검출률을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수의사가 직접 가서 샘플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샘플링하는 수의사가 기도 수압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숙련돼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트레이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먼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마이코플라즈마 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작업들은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진단을 일반적인 농장에 아마 적용한다면 거의 90%가 넘는 농가들이 아마 통제되지 않은 양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성 후보돈들이 여러분들 고객의 농장에 공급이 거의 50% 가까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객 농장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정의라든지 진단하면 좀 머리도 아프고 많이 어려운데요. PRRS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압을 할 때 비강 수압이 있고 후두 수압이 있고 기도 수압이 있죠. 그래갖고 예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두 수압, 그러니까 비강 수압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깊이 할 때 후두 수압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제 후두경이 필요하고요. 후두 덮개 안쪽으로 우리가 면봉을 수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두 덮개가 필요하고 이제 개구개가 필요하고요. 근데 어려운 건 맞는데 저희가 사실은 제 생각에 저희가 안 해봐서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나 일부 이렇게 종돈장에서는 이 후두 수압을 어느 정도는 루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수의사들이고 전문가니까 당연히 배워서 하면은 못하거나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랄 플루이드도 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면노프를 이제 모돈하고 밑에 자돈까지 포유 자돈까지 걸어서 모돈과 자돈의 타액을 같이 샘플링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인플루엔자나 다양한 검사를 할 때 활용을 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타액에서 그 MH가 항원이 분리가 되긴 돼요. 항원 검출이 되는데 미네소타 대학에서 연구한 것도 보면은 검출률은 기본적으로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두 수압이나 기도 수압에 비해서 그 타액으로 항원 검출하는 게 좀 낮았었는데 2021년 진만만 박사가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프로토콜을 조정을 해서, 제 논문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몇 퍼센트, 지금 진만만 박사 논문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MH 항원이 검출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옵티팜의 그 프로토콜은 전달을 했고요. 검토해서 옵티팜에서도 아마
이제 일단 답변을 검토해서 이제 그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겠다 했고, 기본적으로 옵티팜 실험실 입장에서는 타액에서 MH 항원 검출이 잘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옵티팜이 이제 그 샘플만 갖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검출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면노프 타액으로 모니터링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프로토콜 조정해서 검출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사가 직접 하면은 그 기도 수압을 해서 더 정확한 검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농장에서 샘플링 한다고 하면은 패밀리 오랄 플루이드로도 실험실에서 세팅이 잘 되면은 그 기도 수압 못지않게 검출률을 높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반복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검사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복 검사를 해서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KMF 미팅 멤버 2015년도에 유중대 원장님께서 날카로운 질문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더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PRS 컨트롤하고 마이코 플라즈마 컨트롤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에 준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후보돈 순치라는 게 유행성 폐렴의 컨트롤에 있어서도 그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에 위생도가 높은 종돈장에서 PRRS는 물론이고 유행성 폐렴까지 이미 음성인 종돈들이 높은 비율로 분양되고 있습니다. 유행성 폐렴에 대해서,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해서 이제 농장에서는 어떻게 순치해야 되는가도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김정희 수의사님? 네, 우리가 PRS 안정화할 때도 후보돈 순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유행성 폐렴도 통제된 양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보돈 순치를 잘 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식되는 후보돈의 면역 상태랑 그 후보돈을 받는 번식농장 그 면역 상태에 따라서 크게 4가지 상황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PRRS랑 마찬가지로 음성 농장에서 음성 후보돈을 받을 때는 뭐 당연히 별다른 순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서 사육해서 이제 교배시켜서 키우면 되고요. 근데 이제 가장 안 좋은 상황은 음성 농장인데 양성 후보돈을 받았을 때입니다. 음성 농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치할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양성 후보돈을 받고, 원래는 이제 양성 농장의 경우는 PRS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우리 농장의 바이러스를 감염시켜서 순치를 시켜야 되는데 음성 농장이기 때문에 마이코를 감염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 후보돈이 배설 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순치 기간을 아까 말한 250일을 가져야 안전하게 배설을 다 끝내고 음성 동군에 편입했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기존의 양성 후보돈이 음성 번식돈을 급성 감염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마지막 그런 양성 후보돈을 받는 음성 농장은 그 양성 후보돈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많은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는 농장입니다. 지금 PIC도 그러고 다비도 그러고 위생도가 높은 후보돈을 공급하고 실제로 마이코 음성인 후보돈을 많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후보돈은 음성인데 우리 농장은 양성인 이런 케이스들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종돈장에서 90kg 전후로 후보돈을 분양을 하기 때문에 MH 노출 시점은 교배하기 90일 전, 그리고 분만 기점으로 해서 200일 전에 빠른 노출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뭐 오이식 수의사님도 말씀드렸고 전수동 수의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250일을 기준으로 배설이 완전히 끝난다고 우리가 기준을 잡는데 실제로 250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의 백신과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항생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200일까지도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다고 봐서 그 기준을 교배 90일 전, 분만 200일 전으로 잡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은 더 좋은 거는 25kg 내지 30kg의 자돈을 받아가지고 농장에서 따로 후보돈만 사육시켜서 후보돈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인 방법에서는 사실은 좀 어려운, 좀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 후보돈과 양성 번식돈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음성 후보돈과 양성
농장의 상황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순치 방법은. 다만 이제 이 경우는 그 양성 번식동물의 배설 기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순치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현실적으로 국내 농장에서 MH를 순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성인 경우는 당연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순치할 필요가 없고요. 전수종 수의사님이 이제 분류한 이제 그렇다면 통제된 양성과 통제되지 않은 양성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방법은 똑같습니다. MH의 후보돈에 입식되는 후보돈 MH와 상태와 상관없이 3에서 4주 간격으로 2회 MH 백신을 접종을 하고요. 그리고 교배사 전입 전 그리고 분만사 전입 전에 마크로라이드 항생제를 이제 주사를 하는 것을 저희가 순치 방법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통제된 양성의 경우는 사실은 음성 후보돈 같은 방법이지만 음성 후보돈을 도입해서 방금 말씀드린 백신과 항생제 접종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미국에서는 MH 그 음성 후보돈을 도입한 이후에 순치하기 위해서 양성 폐조직을 갈아가지고 그 분무하는 기계를 통해서 후보돈사에서 이제 분무를 해서 이제 순치하는 전략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게 굉장히 이제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음성 후보돈을 그러니까 음성인 MH 그 돼지를 순치시키기 위해서는 6마리 양성돈을 4마리 음성돈에다가 접촉을 시켜야지 이제 감염될 정도로 사실은 MH 감염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백신 접종과 항생제 병행이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맞는 MH 순치 전략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